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마진 캐피탈이라는 중국계 벤처 캐피탈의 한국 대표를 맡고 있는 최준용 박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를 좀 정해봤는데 오늘의 주제는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하면 기업과 산업이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에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 전에 그 앞서서 뉴마진 캐피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중국 벤처 캐피탈은 역사가 그 98년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그 당시 이제 강택민 정부였고 강택민 정부가 어떤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 형태의 그 생태계를 보다가 중국에도 그 관련된 생태계를 조성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98년도에 실제로는 상해에서는 상해시 정부가 주동이 돼서 뉴마진이라는 그런 회사를 국영으로 설립을 했고요. 심천에서는 심천창투라는 회사가 또 이제 그 잘 아시는 심천창투라는 회사가 또 심천시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이제 설립이 된 거는 99년도에 해당을 하고 그래서 뉴마진은 실제로는 중국에서 가장 최초로 세워진 벤처 캐피탈 중에 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실제로는 국영으로 세워졌었는데 그 이후에 2006년도에 그 기존의 상해시 정부와 그리고 중국 과학원이 가지고 있던 이제 국영 지분을 당시 경영진들이 인수함으로써 MBO를 통해서 민영화된 그런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실제로 그 NEEQ라고 하는데 그게 그 북경에 있는 신산판입니다. 예, 북경에 새롭게 상장 시장에 열린 신산판에 그 아마 지금 현재로도 VC로는 최초로 그리고 이제 PE 회사까지 합치면은 한 네 번째 정도로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회사는 계속해서 중국 내에서 이제 탑티어 벤처 캐피탈로 뽑히고 그리고 제로 투 IPO 선정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설립한 지 한 20년 정도 되는데 계속 이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3년 전에 그 한국법인을 열고 제가 한국법인 대표를 맡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산업은행에서 오늘 행사도 이제 산업은행에서 주최를 하는데 그 산업은행에서 이제 그 관장하고 있는 글로벌 파트너십 펀드에 저희가 이제 그 앵커 투자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파트너십 펀드에 앵커 투자를 받고 그리고 키움증권에 투자를 받고 그리고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가상화폐 거래소죠. 세계에서 제일 큰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하나인 그 호비의 투자를 받아서 저희가 현재 1,000억짜리 그 한중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한국 시장에서는 처음 진출하는 거라서 저희 단독이 아니고 그 키움 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코지피 50대 50 코지피 형태로 저희가 한중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개나 아니면은 저희 펀드에 관련된 소개는 이쯤 하고 사실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오늘의 강의는 실제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혁명이라고 하면은 사실 많은 회사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또 많은 회사들이 몰락하고 재편되고 하는 형태가 나타날 텐데 도대체 그러면 이러한 혼란기에서는 어떤 회사들이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지 또 내지는 경쟁 우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찰나적인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쟁률을 어떻게 하면은 그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를 좀 알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구글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글에다가 4차 산업혁명을 넣고 그 이미지 검색을 해봤더니 제일 먼저 뜨는 이미지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는 2017년도에 대한민국 산업부 장관이 민간협의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그 얘기할 때 썼던 자료입니다. 그 이 보시는 이 이미지 화면이. 근데 이미지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그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에서 이제 파괴적 기술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역사적인 산업혁명의 전개라고 돼 있고, 그리고 AI 기술을 핵심 동인으로 해서 상품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지능화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4차 산업혁명 자체가 파괴적이다. 내지는 뭔가 진화된다. 그리고 무엇이 연결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동감하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체가 좀 빠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듭니다. 그럼 도대체 모든 것을 연결하고 바꿔가고 또 파괴적으로 작용하는 그 실체는 무엇인지, 그 주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그 주체가 다른 회사들이 아니고 플랫폼 회사라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좀 학문적으로 준비를 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이클 폴터 교수 아시죠? 그 하버드 비즈니스 대학의 마이클 폴터 교수. 마이클 폴터 교수가 실직이 과거에 이제 그 밸류 체인이라는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파이브 포시스 이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는 기업의 경쟁 우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고 연구를 했고 이 경쟁 우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마이클 포터는 지네릭 스트레이트지 본원적 전략이라는 것을 실제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본원적 전략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 경쟁 우위를 가져가려면 남들보다 좋은 물건을 같은 가격에 팔든 아니면 남들과 동일한 품질의 것을 남들보다 싸게 팔든 이 두 가지 전략 그걸 이제 딴 말로 한다면은 하나는 이제 코스트 리더십이 될 테고요. 이 코스트 리더십은 실제로는 생산 차원의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남들이 100만 개를 생산할 때 나는 1000만 개를 생산하거나 1억 개를 생산한다라고 하면은 남들보다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으니 사실은 코스트를 낮출 수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남들보다 더 혁신을 한다라고 하면은 같은 물건의 양을 생산하더라도 실제로는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혁신이라는 걸 통해서 남들보다 같은 가격에 더 좋은 것을 생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마이클 폴터의 이 본원적 전략은 한마디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해서 코스트 리더십을 가져가든 아니면은 혁신을 통해서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디퍼런시에이션 차별화 전략을 가져가든 세상의 전략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두 가지 전략 중에서 기업은 딱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 된다. 예.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 되고 여기에서 왔다 갔다 거린다면 그거를 이제 마이클 포터 교수는 스톡 인 더 미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가운데 끼이게 된다면은 그러면 기업은 상당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얼핏 보면은 진짜로 완벽한 이야기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매우 통용되는 전략인데 그게 이제 저는 4차 산업혁명에도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기업이 규모의 경제에만 집중하거나 아니면 정말 혁신에만 집중하면은 이 기업이 자체가 경쟁 우위를 정말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재검토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좀
찾아봤는데요. 과거에 대한민국에는 텔코 기업들이 있죠. 텔레커뮤니케이션. 텔코 기업들이 있는데 뭐 잘 아시는 KT, SKT, LGT 이 세 개의 캐리어 텔코 기업들이 있는데 이 통신 업계는 대표적으로 밸류 체인 자체가 CPND라고 불립니다. 그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 텔코들은 세계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3G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2G에 있어서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랐고 그리고 4G나 현재 5G에서도 상당한 속도로 그 캐리어 중에서 상당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는 그 마이클 포터 저희 텔코들은 이 마이클 포터 교수의 전략대로 내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이클 포터 교수가 정리한 5 forces를 잘 정리해 보는데 내가 속한 밸류 체인이 무엇이고 이 밸류 체인을 내가 vertically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다면은 내 경쟁 우위는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당시 우리나라 텔코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텔코들은 네트워크뿐만이 아니고 컨텐츠나 플랫폼이나 다 텔코들이 그 장악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디바이스 단에서도 여러분들 아직 기억하시겠지만 KTF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은 SKT 스카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디바이스 단에서도 그 자신의 그 점유율을 높였었는데요.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이 텔코들의 아성이 실제로는 스마트폰이 공급이 되면서 결국에는 2008년도에 아이폰이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급속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컨텐츠와 플랫폼에 대한 모든 점유율을 잃었고 디바이스도 매각을 해야 됐고 그 회사의 끝도 별로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텔코들을 비웃는 말로 덤 파이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멍청한 파이프라인이 됐다는 뜻인데 덤 파이프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그러면 정말 텔코들이 밖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혁신의 위험에 대해서 왜 무방비로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 대한민국에 2010년에 나왔는데 2010년에 카카오톡이 나와서 그 당시에 이제 텔코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이 텔코들의 수입 중에서 거의 15%에 이를 정도는 숄트 메시지 서비스였거든요. 예, SMS 서비스였기 때문에 나는 그 문자를 보내는데 이렇게 유료로 하고 내 수입 중에서 15%는 여기서 나오는 건데 카카오톡은 이걸 무료로 제공한다고? 야, 너희 우리 IDC 쓰고 있는데 그 IDC의 비용조차도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보이시다시피 카카오톡이 나와서 불과 2년, 3년 만에 사실은 완전히 SMS 시장을 대체하고 그리고 카톡은 2016년도 기준으로만 해도 하루에 대략 한 80억 개의 그 메시지가 사실은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볼 때 사실은 혁신이라는 거는 밸류체인 내부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 밸류체인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밸류체인 외부에서 이러한 혁신이 들어올 때 기존 사업자들은 아무리 그걸 방어를 하려고 해도 방어가 안 되죠. 왜? 그거를 이제 저희는 경로 이전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패스 디펜던시라고 해서 경로 이전성이라는 걸 쓰는데 말 그대로 회사의 15%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SMS를 그거를 없애고 우리도 무료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의사 선택을 아무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 그 경로 의존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밌는 도표를 좀 보여드릴 텐데 2000년도 초에 실제로는 SKT, KT 그리고 LGT
이 세계 텔코 회사가 대한민국의 100대 기업에서 차지하는 그 시총의 비중이 20%가 넘었었습니다. 예, 100대 기업 중에서. 그런데 그게 계속 하락해서 2012년도 됐을 때 아이폰이 나온 지 4년 만에 이제 이 3대 텔코의 기업 가치는 합쳐서 전체 100대 기업 중에 2%선에 머물게 됐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성장하는데 결국은 텔코들은 몰락하는 길을 걸었죠. 그럼 비단 텔코만 그럴까? 여러분들이 아마 노키아를 잘 아실 텐데 저희가 한국에만 있으면 사실은 노키아의 그런 위대함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한 12년 정도 중국에 이제 주재원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가 KT 차이나의 그 사장 출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너무나 많은 그 노키아의 그 실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키아 폰은 실제로는 삼성폰보다도 훨씬 성능이 좋았고 디자인도 예뻤고 가격도 하이티어부터 로티어까지 다양하게 있었고 그리고 그 심지어는 어느 정도의 마켓 시어를 차지했었냐면 글로벌리 2008년도 애플이 나왔을 때 노키아의 시장 점유율은 43.7%였습니다. 경이적인 숫자죠. 전 세계 모든 핸드폰 중에 43.7%는 노키아의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리고 노키아는 누구보다도 더 빨리 내부적인 혁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아마 스마트폰 하면은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폰이 먼저일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노키아에서는 신비안이라는 OS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스마트폰을 보급시킨 거는 노키아입니다. 예. 그렇지만 애플이 갖고 있는 생태계는 가지고 있지 못했었죠. 자, 그랬던 노키아가 애플폰이 등장하면서 따라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애플폰이 나온 지 불과 6년 만에 2013년도에 노키아의 시장 점유율은 3.1%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잘 아시다시피 노키아는 이제 없어졌죠. 예. 노키아 폰은 없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또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마이클 폴터 교수의 이론에 약간의 의문을 제시하게 됩니다. 아니 노키아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규모의 경제, 코스트 리더십 모든 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밸류 체인을 장악하고 있었고 근데 왜 노키아는 하루아침 만에 이렇게 망하게 됐을까? 그렇죠? 결론은 이 점을 이해를 하려면 사실은 우리는 두 가지 요소에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요소라는 건 코스트 리더십을 가져가던 규모의 경제 자체가 사실은 성격이 변했다는 것과 그리고 혁신 자체도 성격이 매우 변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 코스트 리더십과 디퍼런시에이션의 두 가지 키워드인 규모와 혁신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사실은 캐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회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사회는 급속도로 눈에 보이는 물건에서 정보제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카톡이나 라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 정보제의 코스트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만 인프라에 들려된 엄청난 투자가 들어갈 뿐이지 그거를 마지널 코스트 차원에서 그러니까 한계 비용에서 측면을 본다면은 1억 개의 카톡을 발송을 하나 1억 플러스 한 개의 카톡을 발송하나 실제로는 둘의 코스트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 결론은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인 물건이라면은 그 물건 자체가 레버뉴가 상승함에 따라서 코스트 자체는 체증을 해야 되는데 비용 체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비용을 체증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최적 생산값을 찾아가지고 생산을 해야 되는데, 정보재는 애당초 코스트 자체가 고정돼 있다 보니까 결국 한계 비용이 제로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생산할수록 매출이 많이 일어날수록 더 이익이 되는 묘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비용이 체증하지 않죠.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경제학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P는 MC라고 해서 프라이스는 마지널 코스트라고 해서 결국은 한계 비용이 얼마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 얘기를 다시 돌이켜 본다라면은 정보재는 한계 비용이 제로이기 때문에 그 가격은 공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정보재의 모든 가격은 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적어도 공짜에 수렴합니다. 그거를 이제 베르트랑 가격 모형이라고 하는데, 그 베르트랑은 실제로는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울수록 가격은 한계 비용에 수렴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완벽하게 한계 비용이 제로인 사회로 사실은 가고 있는 거고, 그게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경제학자가 한계 비용 제로 사회라는 책을,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거기서 제시하다시피 사회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비용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계 비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한계 비용 제로 사회. 결국 가격이 제로인 사회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이 정보재의 파괴적 속성입니다. 예. 이 정보재라는 건 눈에 보이는 물건과는 다르게 아주 파괴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시장을 점령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아마 라인의 스토리는 잘 아실 거예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네이버가 미국에 진출했다가 검색 시장에 야후에 밀려서 완전히 그 철수하는 분위기였죠. 그랬다가 그 네이버 재팬에 그나마 남아있던 몇 명이서 라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번 시장에 내놔봤는데, 라인도 어쩌겠어요. 대표적인 정보재니까 가격이 공짜겠죠. 예, 공짜다 보니까 시장을 어떤 식으로 점령한다? 엄청나게 파괴적으로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라인은 실제로 2011년도에 런칭을 해서 불과 3년의 기간 동안 가입자를 5억 6천 명을 모으게 됩니다. 그럼 본체인 네이버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라인이 해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기하게도 정보재는 어떠한 속성, 파괴적 속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보재의 파괴적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변화된 규모의 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전의 규모의 경제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뭐였죠? 생산 차원에서 남들보다 많이 생산하면 내 물건을 더 싸게 만들 수 있다, 그거였는데, 현재에서의 규모의 경제는 생산 차원의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는 소비 차원의 규모의 경제가 중요합니다. 그 소비 차원의 규모의 경제를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네트워크 효과라는 건 내가 라인을 쓸지 카톡을 쓸지를 결정할 때는 이 카톡과 라인의 편리성이라든지 나한테 뭐가 더 맞는다는지 그 물건 자체의 특성이 어떤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되려 내 주위의 사람이 뭘 쓰는지, 내 친구들은 뭘 쓰고 있지, 거기에 따라서 결국에는 나의 의사 선택이 이 물건 자체의 특성이 아니고 남들이 한 의사 판단에 내가 종속되게 되는 현상, 이거를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실제로는 외부성인데 일종의 소비 차원의 외부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네, 소비 차원의 외부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라인이 그렇게 일본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데도 한국의 사용 라인의 마켓시어는 불과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95% 이상이 카카오톡을 쓰고 있죠. 그거는 카카오톡이 라인보다 좋아서? 잘 생각해 보면 옆에 사람들이 카톡을 쓰니까 저도 카톡을 쓸 뿐이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소비가 나한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경제학적으로는 파지티브 피드백이라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초기에는 조금 앞서 있었으나 이 조금 앞서 있던 선발자가 퍼스트 무버 자체가 결국에는 시장 전체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이 조금 뒤쳐졌다라고 생각했던 후발자는 결국 시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위너 텍스 올 시장, 승자가 독식하던 시장이 이 네트워크 효과가 발휘하는 시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일 중요한 건 이 시장 자체를 먼저 진입하는 게 남들보다 더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시장이 된 겁니다. 이렇다면 사실 마이클 폴터가 얘기했던 생산 차원의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은 규모의 경제는 사실은 소비 차원의 외부성으로밖에 현재는 설명할 수 없는 시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칼프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메칼프의 법칙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어의 법칙도 비슷하게 연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메칼프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트워크의 가치는 링크로 연결된 노드의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결국 노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노드의 가치는 실제로는 제곱에 네트워크의 자체는 제곱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나와 상대방의 회사가 대략 10배 정도의 고객의 수의 차이가 있다면 그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실은 10의 제곱인 100배 차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게 이제 메칼프의 법칙인데 결국에는 얼마나 네트워크 자체가 큰지에 따라서 그 네트워크가 어떠한 가치를 가는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장은 제가 사실은 2007년도에 글로벌 시가총액 5대 기업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1위 하던 가장 가치 있던 회사는 중국 석유라는 회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페트로 차이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였고요. 그 당시에 2위인 회사가 미국의 엑슨모바일, 3위가 GE, 그리고 4위도 역시 차이나 모바일입니다. 차이나 모바일은 우리나라 KT나 SKT에 해당하는 중국에서 가장 큰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입니다. 예. 가입자가 8억 명, 9억 명이 넘는 아주 거대한 사업자인데 이 사업자가 시총 기준으로 전 세계 그 당시에 4위였습니다. 그리고 5위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이 됐죠. ICBC라고 불리는 중국의 공상은행입니다. 그래서 1위부터 5위까지 중국 회사가 무려 3개나 그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10년이 지난 후에 2017년도 기준으로 볼 때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다 미국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1위부터 5위까지는 어떠한 기업도 제조회사라고 보기엔 곤란한 기업들입니다. 1위부터 5위 모두가 정보재를 파는 기업들이죠. 눈에 보이는 물건을 파는 기업들이 아니고 정보재를 파는 기업으로 모두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떤 물건을 생산하느냐, 이 물건 자체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느냐, 어떤 혁신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연결시켰느냐, 어떤 노드들을, 사람들을, 고객들을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링크를 시켰느냐가 결국에는 회사의 가치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은 한국의 올거닉 미디어 랩이라는 데서 분석한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해봤는데요. 보면 회사 자체도 이 회사가 피지컬한 엘리먼트에서 눈에 보이는 물건을 만드는 회사인지 아니면은 정보재를 취급하는 회사인지 이 회사의 가치가 노드, 디바이스 중심, 물건 자체를 중심으로 하는지 아니면 링크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회사를 대략 4군데로 정도로 나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는데
만약에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한다. 그리고 어떤 회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하실까요? 삼성일지, 구글일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추이를 좀 따와봤는데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는 단순하게 윈도우만 만들다가 나중에는 정보제 회사로 급속도로 바뀌었죠. 예, 그래서 클라우드 중심의 솔루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바뀌게 된 이후에 회사 자체의 기업 가치가 상당히 올라갔고 제가 이걸 한 1개월 전에 기준으로 해서 뽑아봤는데 그 당시에 세계 1위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비근하게 애플과 이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애플의 시총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태고 애플의 현재 가치는 한국 돈으로 따지면 1,000조 정도 되죠.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알파벳이라는 곳은 구글의 홀딩 컴퍼니를 알파벳이라고 하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 기업 가치는 계속해서 증가를 했죠. 자, 여러분 보시고 있는 게 불과 2007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비쌌던 중국 석유 페트로차이나의 시총을 보고 계십니다. 어찌 됐건 아까 이 비슷한 그림을 아까 한국의 텔코들 시장 가치 하락과 아마 비슷한 라인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어떤 기업은 4차 산업혁명에서 주된 주체로 떠오르고 또 어떤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낙오되고 희생자로 그렇게 뒤처지게 됩니다. 자,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이 당시 기준으로 약 한 300조 정도 되는 시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 삼성전자가 사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를 정말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제2의 노키아가 돼서 불과 몇 년 안에 사라지게 될지에 대해서 심히 사실은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거는 혁신이 아니고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만의 네트워크를 챙길 수 있느냐. 그게 좀 더 가치 있는 사회가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어서 나오는 게 플랫폼입니다. 내가 라인이 됐던 아니면은 카카오톡이 됐던 내가 처음에 비용이 엄청나게 들지라도 나만의 네트워크를 자체적으로 만든다면은 그 네트워크의 크기를 보고 사실은 관심 있어 하는 다른 네트워크가 붙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네트워크 효과를 보고 다른 네트워크가 붙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크로스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합니다. 단순 네트워크 이펙트가 아니고 크로스 네트워크 이펙트라고 하는데 크로스 네트워크 이펙트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안에 플랫폼이 설립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플랫폼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플랫폼 기업은 정의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이중 시장의 존재입니다. 그걸 투사이디드 마켓이라고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와 남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실제로는 이 안에 교역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이 생기면서 이 둘 사이 간에 전혀 새로운 밸류 에딩과 교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사실은 이중시장 플랫폼 이론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서 내가 일정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면 그 네트워크가 당장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지는 못하겠으나 그 네트워크의 가치를 보고 다른 네트워크가 나한테 붙는다면 그때 가서 돈을 벌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예를 든다면 카카오톡이 한국에서 맨 처음에 나왔을 때 텔코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저거 곧 있으면 망할 거야. 돈 한 푼도 못 받고 공짜로 저렇게 메시지를 남발하는데 우리 IDC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수억 원씩 들어가잖아. 몇 주에도 수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 많은 IDC가 비용을 저렇게 공짜로 서비스 제공해서 감당할 수나 있겠어?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었는데 카카오톡이 자체의 네트워크가 커지자마자 사실은 이 가치를 보고 게임 네트워크가 붙었죠. 잘 아시다시피 애니팡이 붙었죠. 예, 그래서 곧 망할 줄 알았던 카카오톡이 애니팡과의 결합으로 애니팡이 하루에 6억이나 되는 그런 수익을 카톡에게 안겨줬었죠. 그 당시에. 그리고 애니팡의 성공 신화를 보고 또 다른 모든 게임 회사들이 카카오톡에다가 게임을 제공하기 위해서 붙어들었죠. 그게 대표적으로 내가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면은 다른 이중 시장을 구성하는 다른 네트워크가 이 네트워크의 가치를 보고 들어오게 된다는 그런 이론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예. 결국에는 사회라는 거는 어떠한 가치인지 몰라도 내가 고객과 링크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중국에는 별의별 공유 경제 회사들이 많다더라. 자전거를 공유하는 거는 기본인데 무슨 농구공도 공유한다더라. 그렇죠? 핸드폰 배터리를 공유한다든다. 근데 핸드폰 배터리 공유해봤자 한국 돈으로 100원 받는데 그걸로 무슨 장사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죠. 예. 근데 중국 사람들은 잘 생각을 해보면 이 플랫폼 이론에 대해서 너무나 잘 갖고 있죠. 잘 알고 있죠. 내가 무엇이 됐던 링크를 통해서 나만의 네트워크를 만든다면 이 네트워크의 가치를 보고 다른 놈들이 붙을 거야. 크로스 네트워크 이펙트가 될 거야. 그럼 나는 이거를 이 이중 시장에 내가 플랫폼을 세운 다음에 그 플랫폼을 통해서 게임 회사나 다른 것들이 나한테 돈을 벌어줄 거야. 결국에는 뭐를 통해서 크로스 서브시디, 교차 보조를 통해서 나는 돈을 벌면 돼. 지금 내가 파는 거는 공짜로 팔아도 상관없어. 이러한 정확한 비즈니스 로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은 그 허황돼 보이는 그 수많은 공유 자전거와 그 수많은 공유 농구공, 말도 안 되는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규모만 달라진 게 아니고 혁신도 많이 달라졌죠. 이 혁신이라는 거, 그리고 기업가의 가치,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설명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슌페터입니다. 슌페터라는 건 기회의 창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어떤 변화가 올 때, 혁신이 일어날 때 그 혁신에 기회의 창이 생기게 되고, 그 기회의 창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기업들은 살아남지만 얼음거리다가 그 기회의 창을 통과를 못한다면 결국엔 낙오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예. 그리고 이어서 크리스텐슨 교수 같은 경우에는 disruptive innovation, 파괴적 혁신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혁신 자체가 과거보다 훨씬 더 파괴적으로 일어나는데요. 이 혁신을 어름어름하다가는 기업이 정말 위험하거나 없어질 수도 있겠어요 라는 이론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 파괴적으로 그 기능을 할 거라고 했던 혁신 자체가 지금 현재는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일독을 제가 권해드리는 책 중에 하나가 빅뱅 디스럽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레리 도네즈와 폴 누네즈가 쓴 책인데, 이 책을 보게 되면은 몇 가지 선구안을 제시를 합니다. 과거에는 기업 자체가 사실은 이노베이터와 이어서 얼리 어댑터를 통해서 얼리 모듈러티, 레인 모듈러티, 레거드 시장으로 이렇게 천천히 진행되는 시장이었다면은 지금 기업 자체가 아주 파괴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단순간에 커버리고 큰 이후에 사실은 전체 대중을 상대로 해서 시장을 확장해버리고, 확장한 이후에는 시기도 짧죠. 빨리 M&A 시키거나 퇴출을 해서 기업의 수명 자체가, 기업 자체가 오래 안 간다는 게 아니고 기업의 퇴출 자체도 상당히 빨라진 시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폴 누네즈는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이노베이션의 코스트 자체가 감소되고 있다. 혁신 자체에 이제 더 이상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혁신이라는 게 꼭 삼성이 R&D에 수백억 수천억을 투자해서 기업 내부에서 하는 혁신이 아니고, 요즘 혁신은 사실은 모방의 혁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조합의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 혁신 자체가 예를 들면은 미국에 우버가 생기니까 그걸 고스란히 베껴서 중국 시장에서 띠리 출싱이 우버를 이기고 1위가 된 적. 동남아 시장의 그랩이 남들보다도 빠른 현지화를 통해서 1위가 된 적.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어떤 혁신이 있죠? 사실은 조합했을 뿐이고 모방했을 뿐인데 남들보다 먼저 했다라는 차이점이 있죠.
결국에는 앞서 말했던 First Movers Advantage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결국에는 혁신에는 이제는 속도가 중요하지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다. 두 번째는 정보 코스트 자체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더 이상 내 물건을 선전하기 위해서 돈을 쓰거나 그러지 않아도 각종 SNS를 통해서 사실은 빠른 속도로 홍보가 가능해지고, 자, 마지막으로 감소된 거는 실험 비용의 감소입니다. 과거 한국에서 사업을 한다라고 그러면 연대보증 쓰고 한번 망하게 되면은 3대가 다 몰락하고 일가 친척이 다 부도나고 하는 사회가 아니고, 이제는 iOS나 구글처럼 안드로이드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아주 값싸게 내 실험을 해볼 수 있죠. 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앱을 만들어서 앱 하나 만드는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지도 않고 내 사업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험 비용이 감소. 이 세 가지. 결국에는 실험 비용이 감소했다, 정보 비용이 싸졌다, 그리고 혁신의 비용이 감소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어느 때보다도 더 혁신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도표를 하나 그려봤는데요. 결국에는 마이클 포터 교수가 얘기했던 차별화 전략과 코스트 리더십 전략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할 게 아니고 사실은 스톡 인 더 미들, 가운데 왔다 갔다 거려야지 이제 기업들은 생존할 수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혁신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링크를 시키고, 그 혁신 자체는 조합의 혁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시장 선입을 이용해서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을 키웁니다. 규모의 경제를 키우는데, 여기서의 규모의 경제는 생산 차원의 규모의 경제가 아니고 소비 차원의 규모의 경제가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마켓 밸류를 크리에이팅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되고, 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냈을 때 내가 이루어지는 이노베이션 자체는 상당히 파괴적인 혁신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시장을 빠른 속도로 점령하게 될 것이고요. 내가 빠른 속도로 점령을 했었을 때 내 서비스가 공짜라는 거는 엄청나게 파괴적인 속도로 다른 시장을 점령하고 있을 뿐더러, 아울러 나의 수익성은 결국에는 이중시장 구조에서 얻어지는 플랫폼을 통해서, 크로스사이드 네트워크 이펙트를 통해서, 크로스 서비스를 통해서 수익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면 내 지속 가능성은, 자, 여러분 잘 아시겠어요? 그 삼성폰을 쓰다가 아이폰으로 바꾸긴 쉽죠. 근데 아이폰으로 쓰다가 삼성폰으로 바꾸기는 힘들어요. 그 이유가 아이폰의 수많은 서비스를 내가 쓰고 있기 때문이죠. 앱도 다운받았고 그 안에 클라우드 서비스 쓰고,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200 이상을 쓴다고 해요. 아이폰 유저들은. 근데 내가 아이폰을 쓰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안드로이드로 바꾸려고 하면은 이 $200가 썬크화 되겠죠. 예. 결국 썬크 시키기가 싫잖아요. 결국에는 이 크로스 사이드 네트워크 이펙트는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역량뿐만이 아니고 나랑 결합된 다른 이중시장 구조 때문에라도 고객이 못 떠나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결국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한 네트워크를 여러 가지 교차 보조 네트워크 수단으로 엮게 되면 내 네트워크 자체가 어떻게 된다? 지속 가능성을 띠게 되는 거죠. 못 떠나게.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크로스사이드 네트워크 이펙트를 확신해 낼 수 있다.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체는 누구냐? AI 회사냐? 그건 기술일 뿐이고, 그렇죠? 예. 결국에는 플랫폼 회사라는 겁니다. 예. 결국 플랫폼 회사만이 변화된 규모와 변화된 혁신 속에서 자기의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결국에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 얼마나 많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있느냐가 결국 4차 산업혁명에서 대한민국이 산업적으로 기회창을 통과했느냐 아니면 기회창을 통과하지 못했냐를 결정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계신 게 중국의 공유 경제에 버려진 자전거들의 무덤을 보고 계시죠. 이 색깔이 다른 거는 각자 다른 회사들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몰락을 했고, 이어서 보면은 샌노람 자전거가 보이시죠? 이게 이제
북경에서 나왔던 공유 자전거 O4의 자전거입니다. O4가 노란색이었고 상해를 기반으로 나왔던 공유 자전거가 오렌지색 모바이크였는데 모바이크는 적시에 메이투한 기업에 팔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도 아직 살아남아 있지만 이 O4는 알리바바의 협상 논의가 잘 진행이 안 되면서 결국에는 폐망,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예.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난 상황이고 이제 몰락하게 됐는데 이걸 보시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파저티브 피드백에서 약간의 차이가 결국엔 큰 차이로 벌어진다라는 거를 사실 역시 볼 수 있는 증명이 되는 사실이고 앞서서 대한민국에서는 이거 보면은 엄청나게 공유 경제에 대해서 욕을 하죠. 야, 쉐어링 이코노미가 뭐냐? 장난쳐? 자원 낭비 아니야? 왜 이런 걸 해? 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예, 전 세계는 사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아주 지속 가능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정리가 끝난 상태예요. 사실은 1위부터 5위까지. 그렇죠? 미국계 기업으로. 그런데 이렇게 정리가 끝난 플랫폼 사회에서 어떻게든 의미 있는 링크를 찾아가지고 그 링크에 계속 교차 보조를 갖다 붙일 생각으로 시작한 게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의미가 다릅니다. 이걸 단순하게 낭비로 볼 게 아니고 플랫폼 기업을 키운다는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많은 회사가 몰락하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오렌지색 모바이크는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겠죠. 예. 그래서 그 자체의 의미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기준이 되는 스타트업들을 가장 가치 있는 스타트업들을 몰아보면은 이 스타트업의 대부분이 공유경제 기업이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버가 1위죠. 예. 우버,滴滴 출신 다 공유경제 기업이죠. 예. 이어서 뭐 에어비앤비, 그렇죠? 앞서서 보이는 위워크, 예. 루팍스도 사실은 공유경제 비슷한 일종의 일종의 그 클라우드 펀딩 회사 중에 하나고요. 예.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가치 있는 데카콘들, 유니콘을 넘어서 데카콘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수가 이 쉐어링 이코노미, 공유경제를 표방하는 기업들입니다. 그 이 기업들이 비록 상당수의 적자를 내고 있으나 눈 하나 껐떡하지 않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차원의 이중 시장을 통해서 교차 보조를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웬 갑자기 엉뚱하게 가상화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잠깐 우리가 좀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은 상당히 규제하고 있고 그 투기적 요소를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 세계에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라든지 다보스 포럼이라든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사기관인 가트너나 이런 곳에서 조사하는 거 보면은 향후 2027년만 돼도 10년도 안 남은 8년 후에는 전 세계 GDP의 10%를 이 블록체인이 담당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수많은 블록체인 암호화폐들이 있죠. 예,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이오스, 이더리움 여러 가지 비트코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마 그리고 이것 자체는 상당히 많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비트코인은 그냥 디지털 시그널인데 이게 뭔 가치가 있어? 이거 사기잖아, 그냥 폰지 사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재화 자체가 아니고 사람을 연결하는 데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비트코인을 좀 다르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사실 단독일 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다른 이더리움과 리플이나 하는 교차 보조 수단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 이 둘 간의 플랫폼 형태를 띠는 양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내용 자체도 볼 게 아니고 플랫폼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좀 다른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장인데 기술은 어떤 식으로 발전하느냐에 있어서 사실 사일로화되어 있는 모든 기술들은 떨어져 있는 기술들은 중앙화됩니다. 그리고 중앙화되면은 결국에는 이 자체가 가상화되게 되고 이 가상화를 우리는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 된다,
소프트웨어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상화되어 있는 그러한 시장은 결국에는 분산화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거는 IBM의 IoT 관련된 그 설명이지만 사실은 이 논리는 모든 곳에 적용이 됩니다. 과거에 텔레콤 봤을 때 텔레콤에 각종 여러 가지 3G 표준이 있었지만 그게 4G가 돼서 어느 정도 통합이 되고 지금 5 시대에서는 단지 중앙화돼서 가상화된 그런 네트워크 구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애드옥이라든지 아니면 메쉬 구조라든지 분산화되어 있는 네트워크 구조를 현재 얘기를 하고 있고 IDC도 마찬가지고 실제는 회사 구조 자체도 떨어져 있거나 중앙화되어 있는 구조에서 사실은 분산화되어 있는 IPO가 ICO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빨리 전개되고 플랫폼의 양태도 글로벌리 중앙화된 플랫폼에서 빠르게 분산화된 플랫폼 경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저희가 중앙화된 플랫폼에서는 벌써 기회를 놓쳤으나 분산화된 플랫폼은 새로운 기회가 열린 걸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제 마지막 그 강연을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으시면은 제 그 오늘 강연은 이걸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볼까요? 혹시 아직 좀 머뭇거리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없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로서 규모의 경제가 변했구나. 예, 소비 차원으로. 그리고 혁신이 상당히 파괴적으로 변했는데 그 혁신이라는 게 되게 조합으로 혁신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 안에서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내야 되는 건 플랫폼 기업이구나. 딴 게 아니고 기술 기업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뭔가 공감대를 갖고 가신다라면 제가 좀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